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손에 좌우지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또 새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겨울 스포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아니, 이번에도 열심히 볼 겁니다. 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야구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네, 저희는 야구가 성적이 좋으면 야구 팬이고요. 성적이 안 좋으면 야구라는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야구하고 스케이트를 퓨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신데요. 그렇죠. 사실. 전에도 어디 팟캐스트 나가서는 토론. 이걸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자고. 네. 예,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나무꾼을 밑에서 하는 토론은 하계올림픽. 예. 난로 옆에서 하는 토론은 동계올림픽으로 하자고 하시던데. 김수민이가 데리고 쳤군요. 네. 김수민 아주 엄청나게 물이 올랐어요.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동계올림픽이 있는 주간 월요일 어떤 경제학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체코를 대표하는 젊은 경제학자 토마스 세들라체크라는 사람의 선악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들라체크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2001년에 저는 31살이었거든요. 김용민 PD님이 20대 후반이셨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때 세들라체크는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4살의 나이에 체코 대통령 경제자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살의 대통령 경제자문이 될 정도로 천재였던 거죠. 실제로 세들라체크는 체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이 되고요. 조세나 연금, 의료보험 같은 걸 여러 군데서 손을 댑니다. 지금은 모교인 카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있고요. 2006년에 예일 이코노믹 리뷰라는 곳에서 세계 경제학계 유망주 톱5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죠. 세들라체크의 책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선악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의 설명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딱 한 곳에 꽂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세들라체크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경제학과 윤리 혹은 도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죠. 경제학자들은 마치 경제학이 윤리와 무관한 학문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객관적 진실을 쫓는 과학자인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들라체크는 웃기지 말라는 거죠. 경제학은 문화의 산물이고 전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의 출발 자체가 철학이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학은 윤리 혹은 도덕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게 세들라체크의 주장이죠. 실제로 경제학이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취급을 받게 된 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등장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마샬은 1924년에 죽어요. 굉장히 최근 사람입니다.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초로 경제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학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을 받은 건 100년이 조금 넘은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학은 철학의 일부분이었고 특히 도덕 철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하고 도덕,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학문이었다고요.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부르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미스도 실제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건 뭐건 경제학은 출발 자체부터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지금 변질이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한배 기자님, 농담처럼 여쭙는 말인데요. 경제학의 땡땡땡, 이거는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아, 예. 그냥 저도 쓰이던 말을 그냥 썼는데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마샬.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경환은 경제학의 뭘까요? 경제학의 개새끼죠. 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경제학의 개새끼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는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도들한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선언을 남겨요. 예.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 경제학도는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마샬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경제학을 하면서 차갑게 계산하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움직여도 경제학도의 가슴만큼은 늘 뜨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결코 도덕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같은 거죠. 그리고 마샬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은 한편으로 부에 대한 연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관한 연구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 알프레드 마샬의 학문은 보수경제학에 가까운데 이 보수경제학의 뿌리들조차도 경제학하고 도덕윤리를 뗄 수 없었다고 봤었던 거죠.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들라체크의 주장대로 경제학에서 도덕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마치 경제학자들은 윤리하고 무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을 쫓는 척을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윤리와 무관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하고서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과학처럼 위장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학은 이 과학인 척을 한 덕분에 윤리적인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지르는 거죠. 막 질러도 그게 과학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윤리적 비판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세들라체크의 주장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겁니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고 도덕과 관련된 철학이다. 니들 뿌리가 그렇다. 뿌리가, 경제학의 뿌리가. 그런데 어디서 족보도 없고 애미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들이 경제학자가 돼서 뿌리를 부정하고 과학인 척을 한다. 우리는 경제학을 바라볼 때 인륜과 관련된 도덕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세들라체크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이 간단한 사실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접한 헬조선의 현실을 많이 고칠 수 있죠. 노동자가 죽건 말건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런 주장이 저는 경제학적으로 틀렸다고 봐요. 기업부터 살린다고 국가 경제가 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수십 년 동안 입증된 바죠. 아니 노동자 한 명 날리고 기업이 살 수 있다면 그런 위기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상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요. 그 말이 옳다 한들요. 노동자 한 명이 죽어서 경제가 살아나는 말이 옳다고 한들요.
그러면 그래도 되냐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살면 노동자는 죽어도 되냐고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경제학이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은 죽어도 돼,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농민은 죽어도 돼 라는 소리는 개떡 같은 헛소리라고요. 어떤 도덕책에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적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분리된 경제학 때문에 도덕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사는 시대에 돌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세들라 체크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경제가 압도하는 시대에 요즘 누가 도덕을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세들라 체크의 주장 중에 제일 충격을 받은 대목은 이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책에서요. 과연 선은 이익이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인류는 오랫동안 선, 옳은 것, 도덕 이걸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믿었고요. 그게 잘 되진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옳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선각자들이 똑바로 살자, 올바로 살자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예수, 석가, 공자 어떠한 소년들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본주의 경제학이 윤리학을 씹어먹고 난 다음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돈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EBS 교육방송에서 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다큐예요. 그래서 책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방송으로도 한 해 분량으로 처리가 됐던데요. 아이들의 도덕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도덕성,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예. 그 챕터의 주제가 사람에게 특히 유아 단계에서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도덕성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이걸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책과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도덕적인 아이가 나중에 결국 성공한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성공과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듣다가 되게 참담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도덕성을 키우자라는 이야기에 도덕성을 키워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끼워 넣어야 되나요? 만약에 도덕성을 키우는 게 성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면 도덕성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은 그런 질문이 좀 줄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제 나름대로 개똥철학에 기반해서 키웁니다. 뭐 청부인권의 사상에 의거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1인 1표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하고 경청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뭐 이제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걸 책으로 한번 내려고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대뜸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교육 방식 같은데요, 기자님. 예, 혹시 자녀분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키워서 성적이 좋으면 책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서울대를 보내면 10만 부를 팔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아이를 천부인권의 사상에 의해서 키우는 것이 그 자체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키우면은 성공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세들라 체크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선은 과연 이익이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죠. 도덕과 분리된 자본주의가 세상을 덮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돼?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 이런 질문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세들라 체크는 단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도덕은 도덕 자체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 거기다가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세들라 체크는 기독교에 기반해서 책 이야기를 상당히 풀어나가는데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선을 행하는 게 투자같이 돼버렸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꼬신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선해야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투자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영생을 얻기 위한 투자로서 선을 행하는 거죠. 도덕이 도덕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보상을 받는 체계의 일종으로 편입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덕이 도덕 자체로 존귀하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성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체로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 인류 역사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이 당연한 상식이 자본주의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논쟁이 돼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도 높아지고 고용률도 낮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니들 말이 맞다고 치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면 노동자들이 굶어 죽어요 라는 상황에서 야, 여기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빠져서 올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월세를 너무 올리면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얼어 죽어요 이러고 있는데 야,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지대를 높이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윤리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야. 그래서 경제학적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은 도덕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경제학적 논쟁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건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학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학적으로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신자유주의 36년, 짧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다는 지난 9년을 돌아보고요. 그게 서로 경제학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 숫자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9년이 도덕적으로 옳았습니까? 숫자가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좋아졌다고 쳐도요. 송파 세모녀가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무리 경제학적 수치를 높게 만들어줘도 그게 도덕적으로 틀렸다면 경제학자들은 그걸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야, 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개인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역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일부 개인의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너하고 네 가족이면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세들라 체크는 선은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선과 도덕 자체를 이익의 유무로 판단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학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자본주의가 어느덧 윤리를 삼켜버린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100% 동의합니다. 경제는 윤리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돼도요.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면 멈춰야 됩니다. 발걸음을 딱 멈춰서 해야 되는 거죠. 윤리 따위는 도덕 따위는 경제학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경제학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요. 그러면서 돈돈거리는 게 경제학의 본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주하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아무도 제동을 지금 못 걸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세들라 체크가 던진 질문, 선은 과연 이익이 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세들라 체크의 선악의 경제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람을 홀대해도 되는 경제학은 이제 추방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경제학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개떡같은 학문인 겁니다. 인재학, 어떨까요? 인재학. 인재학 좋은데 이 재앙제자를 쓰신 거죠? 그렇죠. 네, 인재학. 최경환을 필두로 한 최경환 학파, 뭐 개새끼 학파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아, 빨리 이제 저 경제학이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돈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분의 분석이 기다려졌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표현해서 족같은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망스럽네요. 오늘은 이상하게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재판 결과를 보면서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아둔해서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항소심을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뭐 그 이상의 형이 나오면 좋다고 쉽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방심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아둔하게 방심을 한 거고요. 몇 차례 2심을 앞두고 내용을 다뤄볼까 하다가 이게 이제 재판에 관한 이야기고 과거 첫 재판 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 드릴 이야기도 별로 없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재용의 무죄를 호소하는 수많은 언론 보도에 괜히 그 프레임에 빠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항소심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걸 뭉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아둔하고 방심했구나. 기자로서 전혀 꼼꼼하지 못했구나 하는 지금 막심한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에 관한 논쟁은 제가 다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뭐 정영식 판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도 법조기자인 김프로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제기자로서 제가 이번 재판에서 너무 놀랐고 의외였고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심 재판부도 무죄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집행유예니까요. 다만 뇌물은 뇌물인데 이재용이 필요에 의해 뇌물을 주고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이 강압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했고 이재용은 쫄아서 돈을 바쳤다. 뭐 이 판단이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판단한 부분이 이재용이 경영승계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던 건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이재용이 경영승계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조금 수긍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황도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 이랬으면 제가 먼지만큼이라도 수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 판단이 뭐냐면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목적성이 있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주관적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성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할 경우라는 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한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계열사들의 경영상 필요나 목적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유리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이재용이 뇌물을 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이 계열사들이 자체적인 필요 때문에 했다고 추정을 하려면 그 추정에 논거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경영상 필요나 목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하고 왜 합병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냐고요. 전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사가 보기에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을 합치는 게 경영상 필요나 목적이 부합합니까? 그게 있다면 도대체 뭐냐는 걸 설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식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둘째로요.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주관적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증권사 보고서, 모든 언론 보도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 이 황당한 합병을 하면요. 드디어 이재용의 3세 승계가 완성됐다라고 떠들었다고요. 심지어 삼성의 제일 적대적이었던 민중의 소리조차도 제가 기사를 썼는데 기분은 진짜 역같지만 이번 합병으로 삼성의 이재용 3세 승계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재용의 3세 승계가 완성됐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이걸 뭉개버렸습니다. 그건 판사 네 머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어낸 소설이에요. 이재용을 칭송하는 모든 언론도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라고 좋아했고 반대하는 저조차도 이재용한테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해외 투자자들도 그게 이재용의 3세 승계라는 걸 인정했는데 왜 판사 너만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관적으로 보는 것 아냐라고 회의하는 자는 이번 재판에서 이재용과 변호사, 얘네들은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두 쪽 빼고 나면 전 세계에서 판사 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셋째는 판결이 이래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삼성전자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이 있었어도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청탁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용은 특혜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법적으로 다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법적으로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사는 개인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큰 틀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상식으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연관된 사건이 있으면 그 연관된 사건의 판결을 존중을 합니다. 판례를 중시를 하는 이유도 판사 개인이 꼴리는 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내린 판단을 판사들이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이 합병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통과가 됐거든요. 66.7%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당시 합병 찬성표가 69.53%였어요. 그러니까 한 3% 많았습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11.21%나 되는 몰표를 찬성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11.2%의 몰표를 던진 그 사건에 대해서 정영식 판사 당신 말고요. 다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를 보자는 겁니다. 이 결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도를 했고 그 주도한 자가 문용표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홍한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지금 2심까지 맞춰진 상태입니다. 결과가 어땠느냐. 1심,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 유죄입니다. 이게 서울고법 형사 10부가 이미 문용표와 홍한선은 유죄라고 판결을 했다고요. 이번에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곳이 서울고법 형사 13부입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부서인 형사 10부는 문용표와 홍한선을 유죄라고 2심까지 판단을 했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바로 옆 부서에서 2달 반 전에 내린 판결을 이렇게 그냥 쌩까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현식 판사는 판례, 관련 사건의 사법 판단 다 무시하고 독거다이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당시 형사 10부가 내린 판결을 보면요. 국민연금기금관리운영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인 피고인 문영표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홍한선 등으로 하여금 합병 찬성을 유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불리한 합병 비율에도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홍 전 부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홍만선은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도록 해 찬성을 주도했다.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국민연금공단에는 손해를 가하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건 1심, 2심 모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걸 정영식 판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서울고법이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관여해서 이재용에게 재산의 이익을 줬다고 분명히 판결했다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방심을 했어요. 이 재판 결과가 작년 11월이었는데 이 정도면 이재용도 2심에서는 풀려나진 않겠구나라고 마음을 놓은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영식 판사의 주장은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뭔가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용은 청탁을 안 했는데 문영표하고 홍한선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제멋대로 움직여서 이재용에게 이익을 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면 문영표하고 홍한선은 바보입니까? 아무런 청탁도 없었는데 지들끼리 삽질하고 지들끼리 감옥을 간 거예요, 지금. 예? 이걸 정영식 판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한 건 서울고법의 판결이었다고요. 이웃집 형사 10부의 판결을 싹 깔아뭉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영식 판사는 정치권과 뒷거래로 문어발식 확장이나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여보세요. 예. 아니 봐보세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지금 여기서는 투입했다니까요. 이건 서울고법 판결이라고요. 제 주장이 아니라고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고 국민연금을 투입하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 아니어서 무죄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빠가 같은 논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단정은 못 드리겠는데 사법부 안에서조차 지금 통일된 판결을 못 내린 겁니다. 문용표는 유죄, 이재용은 청탁 분야에서 무죄. 청탁을 한 놈은 없는데 청탁받고 국민연금을 움직인 놈은 있어요. 이걸 재판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영식 판사야. 그건 10부 판결이고요. 나는 13부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날라리 야바이판도 아니고요. 2달 상간에 서울고법 10부하고 13부가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거냐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번 판결 이후에 쏟아지는 수많은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두 3건의 탄원서가 서울고법에 접수가 됐어요. 이재용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죠. 하나는 제가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협성회라는 곳이요. 삼성그룹의 협력업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용 석방을 탄원했고요. 나머지 2건은 제가 이제 소개를 안 해드렸거나 못 해드렸던 건데 하나는 박근혜가 자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근혜가 재판부에다가 이재용 선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보냈다는 겁니까? 네, 이걸 지난달 16일에 보냈는데 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자필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직접 써서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박근혜 주장은 이재용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사실도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무죄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런 탄원서였대요. 근데 저는 이 탄원서는 아마 세계 재판 역사상 가장 멍청한 탄원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부는 이재용을 무죄를 주는 상당 부분 대목의 그 이유가 박근혜 네가 진짜 나쁜 놈이고 이재용은 박근혜 네 나쁜 놈의 강압에 쫄아가지고 거절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이재용이 무죄를 받으면 박근혜는 더 나쁜 놈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멍청하게 이재용 선처해 주세요.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었으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근데 이 한심한 짓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가졌던 탄원서는 2월 3일에요. 국내 벤처기업 1만 4천여 개 회사가 가입돼 있는 벤처기업협회가 탄원서를 낸 대목입니다. 벤처기업협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여론재판이나 정치재판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다고 해요. 무죄로 봐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어제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이 났고 재판 이후에 언론을 스크린을 해보니까
모든 언론들이 지금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언론이야 늘 그랬으니까 그랬다 치고요. 벤처기업협회가 이재용의 공정한 재판을 탄원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사회의 지형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은 과거에 이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벤처 생태계에서 숟가락을 얻으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벤처기업협회는 이재용을 석방해달라고 사실상 탄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삼성이 씌워놓은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반증인 거죠. 이재용에게 가해를 당한 자들까지도 지금 이재용에게 얻어먹을 게 있다는 판단 아래 이재용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절망스럽더라고요. 갈 길이 너무 멀고요. 싸워야 될 전선은 여전히 넓습니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 씌워놓은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역사가 패배와 승리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지만 진짜 이번 패배는 조금 아픈 패배였습니다. 근데 속보가 딱 뜨는 순간에 지인 한 분이 연락이 와서 괜찮냐라고 염려를 하시던데 요번에는 제가 예상을 너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절망스러운 하루였는데 하루 정도 요 마음을 좀 추슬러 보고요. 내일 정도에 다시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삼성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내일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마음을 조금 추스리는데 녹음을 마치고 좀 시간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절망하면은 저쪽만 좋아하지요. 네, 다시 이제 추스리고 일어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온 천하가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땅바닥을 보니까 똥밭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권 교체되고 문영표 재판 나고 하면서 약간 방심했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삼성공화국이었던 거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재판 결과를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용기 내서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주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소주하고 그 뭡니까? 오징어. 예. 오징어였습니까? 아, 예. 그걸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예. 그래도 속도 없이 어제처럼 우울한데 예. 또 소주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거 따님이 옆에 계셨는데 따님하고 같이 드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요, 이제 우리 딸은 오징어를 집어먹고요. 예. 저는 소주를 마시고 처음에는 되게 막 기분이 우울했는데 그걸 좀 먹다 보니까 또 속도 없이 소주가 맛있어서 그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아유 참 씁쓸했던 어제 하루였고요. 네. 아니 뭐 사실은 나란 일이고 뭐 나하고 무관한 일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루었던 촛불혁명이 어떤 의미의 촛불혁명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네. 뭐 우리의 의거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속쓰렸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감정 더하기 촛불혁명 이후였기 때문에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예. 그 절호의 찬스를 서울고법이 이렇게 뭉개버린 것 때문에 속이 되게 많이 상했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삼성 이재용의 석방 이후의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우울한 전망이 될 겁니다. 이재용 석방 이후의 전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다룰까 말까 하다가 말았던 삼성전자 주식 액면 분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언론에서는 이재용의 옥중 결단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과대 포장을 하던데요. 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 분할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이재용이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마치 자기가 좋은 경영자인 양 코스프레를 하려는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전혀 대단한 정책은 아니었지만요. 예.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 분할을 결정한 게 지난달 31일이었고요. 주식에는 액면가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이란 건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주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이 문서죠. 상품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상품권 위에 보면 얼마짜리 상품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숫자가. 예. 그런 식으로 실제 주식에서도 이 주식은 얼마짜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가격을 액면가라고 합니다. 보통 관행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은 기본적으로 5,000원이었었던 거죠. 기업이 5,000원짜리 종이 쪼가리를 찍어서 주주들에게 파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주들은 5,000원을 기업에 내고 그 종이 쪼가리를 사죠. 기업은 주주들에게 받은 5,000원으로 사업을 하고요. 주주들은 그 5,000원짜리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다가 기업 경영이 또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 5,000원짜리를 뭐 6,000원에 팔거나 7,000원에 팔거나 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240만 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5,000원짜리였는데 그동안 사업을 잘해서 5,000원이 찍힌 그 숫자의 종이 쪼가리가 지금은 24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거의 상식적으로 주식의 액면가가 관행적으로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 주가는 액면가가 다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주식을 살 때 한 주, 두 주 이렇게 못 샀습니다. 이걸 단주 거래라고 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12주씩은 샀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 3주 이렇게는 거래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롯데, 칠성 이런 주식들은 과거부터 주가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인데 최소한 한 번 사고 팔 때 10주씩 사고 팔아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좀 불편해진 겁니다. 코스닥 시장이 1996년인가에 개장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 올라오는 주식들은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10분의 1로요. 나중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고가가 되면 거래하기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5,000원짜리가 아니고 500원짜리를 찍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증시에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 액면가가 5,000원짜리는 대부분 좀 오래된 기업들의 주식이고요. 예. 500원짜리는 새로 올라온 주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꼭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해야 된다거나 500원으로 해야 된다거나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이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거래가 너무 불편하니까 중간에 제도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단주 단위로 한 주씩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옛날 제도라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240만 원인데
최소한 12씩 사고 팔아야 되면 기본적으로 2,400만 원이 있어야 최소한의 거래가 가능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도가 바뀐 지 좀 오래됐는데 한 주씩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한 주에 240만 원이니까요. 너무 비싸죠. 삼성전자에 몇십만 원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240만 원이 없으면 한 주도 못 사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서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현재 5,000원짜리인 삼성전자의 액면가 주식을 쪼개는 겁니다. 얼마로 쪼개느냐? 지난달 31일에 삼성전자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50분의 1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5,000원짜리를 100원짜리 50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상품권 50만 원짜리 쓰기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10,0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하면 10,000원짜리 50장 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액면 분할이 5월쯤 될 것 같은데요.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250만 원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50분의 1로 떨어집니다.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요. 주가는 대략 250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대신 내가 보유한 주식 숫자는 50배로 늘어납니다. 250만 원짜리 주식 한 장이 5만 원짜리 주식 50장으로 바뀌는 거죠. 계산상으로 보면 실제 주주들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250만 원짜리 한 장 갖고 있으나 그걸 5만 원짜리 50장으로 바꾸나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이 있을 리가 없죠. 다만 50만 원짜리 상품권보다는 만 원짜리 상품권이 사용하기에 좀 편해지는 것처럼 250만 원짜리 주식보다는 5만 원짜리 주식이 거래하기에 좀 편해지니까 주가가 조금 오른다라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액면 분할 초창기에나 그 액면 분할 발표하는 날 잠깐 주가가 오르고 그랬지. 예. 요즘은 액면 분할 한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조금 편해지는 건데 기업 가치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거죠. 그냥 상품권을 잘게 쪼개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오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에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 당일에 주가가 고작 0.2% 오르고 그쳤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날 이후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30일 0.2% 올라서 249만 5천 원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237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액면 분할 발표하고는 5% 정도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액면 분할은 주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을 두고 언론들은 이재용의 옥중결단, 주주환원의 결정판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근데 아무 효과 없는 겁니다. 상품권 X 쪼개는 게 무슨 엄청난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거래를 편하게 해주면 좋은 거죠. 하지만 언론이 떠든 것에 비해서는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액면 분할 소식을 길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별로 대단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주주들을 편리하게 하는 정책이긴 해요. 그리고 삼성은 오랫동안 이 액면 분할을 안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감옥에 있으면서 2심 재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액면 분할 카드를 이제 꺼내들었죠. 그리고 그저께 이재용이 석방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이재용이 석방된 이후에 보여줄 행보가 예상을 해보자면 상당히 주주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종래에는 한국 재벌들이 주주 알기를 그야말로 개떡처럼 알았습니다. 지분은 1%, 2%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황제처럼 행동을 했죠. 그런데 제 느낌은 앞으로 이재용은 주주들을 대우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다가설 것 같아요. 과거에 다른 재벌들이 했던 것처럼 주주들을 개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주주들을 위해서 액면 분할도 하고 배당도 높이고 자사주도 매입을 많이 하고 이런 주주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액면 분할은 그 시그널 같아요. 이재용이 느낀 것 같습니다. 한번 미국 월가 애들하고 붙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월가 애들 물리치려고 박근혜하고 지금 붙었다가 감옥까지 갔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단을 막기 위해서 애초부터 주주들, 특히 월가 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양한 주주 우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나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요. 인류 역사의 오랜 발전 모습을 보면요. 인류는 더디지만 조금씩 진보해 왔습니다. 늘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진보는 기술의 진보나 물질적 풍요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인류의 발전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류 발전의 역사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싱어의 말은 뭐냐면 인류의 진보라는 것은 핸드폰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이런 게 진보가 아니고요.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이 점차 확대되는 게 진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만 누렸던 인간의 권리가 귀족들에게 확대됐죠. 이것도 진보입니다. 귀족들이 갖고 있던 권리가 민중들에게 느리지만 조금씩 전파가 됩니다. 이것도 엄청난 진보죠. 남성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여성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주인만이 누릴 수 있던 권리가 노예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역사의 진보라는 겁니다. 예.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록 지금 자본주의라는 체제 아래서 자본의 지배 아래 놓여 살고요. 저는 사실 이런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가 진짜로 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신자유주의식 자본주의조차도요. 굉장히 후졌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 비해서 진보한 거냐 퇴보한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엄청나게 진보한 겁니다. 적어도 조선시대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나마 평등권이 헌법에 명시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잖아요. 역사가 앞으로 진보한다는 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이런 걸 거치면서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인 도덕적 권리를 쟁취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 자본주의가 아무리 후져 보여도 적어도 신분제를 기반으로 했던 봉건제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으로 진보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역사적으로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간단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절대 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역사가 슬슬 앞으로 흘러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봉건에서 자본주의로 변화라는 건 지구를 지배하는 계급이 교체되는 겁니다. 중세 귀족이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세상에서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로 전면적인 계급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수백 년을 지배해오던 중세 봉건 귀족이 이제 역사가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 자본가 계급에게 지배권을 물려주고 표표히 사라질게요. 이렇게 곱게 물러났을 리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가 자본주의로 이전하는 단계는 그야말로 피해 혁명의 기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그런 거죠. 예. 우리나라만 해도요. 봉건이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순탄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나라를 일제에 강탈당하기까지 한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봉건이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은 역사의 진보에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는 변화를 겪지 않은 나라들이 없어요. 예.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봉건의 뿌리가 뽑힙니다. 그럼 급진적인 변화가 없으면 종전의 기득권층인 봉건이 쉽게 물러날 리가 없었던 거죠. 저는 지금 한국의 재벌들을 보면서 저 세력은 자본주의 세력이 아니고 봉건 세력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재벌들 자본주의자 아니에요, 저 사람들요. 전 세계 자본주의 어느 나라에서 권력을 3대, 4대 세습을 합니까? 그건 봉건 영주들, 봉건 귀족들이 하던 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 한국의 재벌은 종북주의자들이다.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니 사회주의에서 세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다 제가 보기엔 한쪽은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한쪽은 자본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양쪽 다 봉건 신분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요.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씁니다. 자본의 이익을 제일 잘 지켜줄 사람을요. 봉건주의는 귀족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식들을 후계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본주의 아니죠. 중세 봉건 귀족들인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 때리게 생각하는 재벌이 두산그룹인데요. 여기가 대표적인 친일파 박성직이 창업한 회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예. 얘네들이 후계자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진짜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형제가 4명이 있어요. 그럼 딸은 일단 쳐주지도 않습니다. 아들만 후계자예요. 이미 남녀평등에 한참 어긋난 봉건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아니 자지 달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라고. 아들들만 후계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지에 두뇌가 달린 것도 아니고. 네, 요거는 제가 어떻게 따라하지를 못하겠네요. 이건 제 나와발입니다. 선배님. 네. 예. 하여튼 그게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들만을 후계자로 뽑는 이런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게 달린 아들이 이제 4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가 한 5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끝나면 둘째가 한 5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5년, 넷째가 5년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권을 나눠 가집니다. 이걸 자기들은 되게 화합의 방식에 기초한 경영권 분배라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건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무슨 돌려막기 비슷한 건데 하여튼 세계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영권 승계 방식을 사용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게 4형제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 3대째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장남도 아들이 몇 명 있을 거고 차남도 아들이 몇 명 있을 거고 삼남도 아들이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간을 줄여요. 제일 먼저 장남의 장남이 3년, 장남의 차남이 3년, 그 다음에 차남의 장남이 3년, 차남의 차남이 3년, 이래서 4남의 막내까지 올 때까지 쭉 다시 돌려막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3대까지는 됐어요. 자손이 번성해서 4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점점 더 번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2달씩 하고 돌려막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예.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영이냐고요. 예. 이건 심지어 봉건도 아니고 그냥 미친 제도인 거죠. 기업 경영이 무슨 땅 따먹기입니까? 예. 여러 사람들 중에 자본에 가장 이득이 되는 주주들에게 제일 이득이 되는 경영인을 뽑자 이게 자본주의인데 예. 봉건은 우리 가족 중에 뽑을래 이거고 두사는 우리 가족이 그냥 뽑지도 않아요. 가족 중에서. 가족 중에 제일 나은 놈을 뽑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또라이건 붕따이건 무조건 일정 기간을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박정원 씨가 한국 재벌들 중에 처음으로 두산그룹의 4세 승계자가 됐습니다. 예. 박정원이 왜 4세 승계자냐. 예, 3대까지 다 돌려서 해먹은 겁니다. 이제 4대로 넘어온 건데 박정원은 창업주의 장남의 장남의 장남이에요. 몇 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박정원 몇 년 하면 박정원 동생이 해야 됩니다. 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이제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형제가 박용호 회장인데 이제 이 사람은 형제에 난 이후로 자살했으니까 요 형제는 넘어가고 박용성 때로 넘어와야 됩니다. 아이고 이 박용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뭐 하여튼 네 이쪽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박용성 아들의 박진원, 박석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기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용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 분 아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박태원, 박형원, 박윤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지난번 회장이었던 박용만이거든요. 박용만 아들 박소원, 박지원. 지금 제가 쭉 불러드린 원자 돌림이 다 4대들입니다. 네, 한 10몇 명 돼요. 10몇 명. 예. 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회장하는 겁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제일 두려워하냐면 한국 재벌들은 이렇게 대놓고 봉건입니다. 네, 자기들만 지금 신분지에서 살고 있어요. 문제는 역사적으로 봉건이 자본주의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명에 가까운 시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아니면 봉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이 시도하는 건 자기는 봉건이죠. 자기도 3대 세습자고요.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물려줄 겁니다. 예, 아무리 설명해도 저건 중세 봉건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봉건 귀족이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주자본주의자들한테 피해 혁명을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대신 돈을 드릴게요. 우리 공존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이요. 실제로 2016년 10월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하고 피튀기게 싸웠던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싸움이 끝난 다음에 삼성에 공손한 태도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만 싸우자고요. 우리는 사실 돈만 벌면 돼. 삼성 형님들 이제 내가 이재용 형님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 주주들한테 돈을 팍팍 퍼주세요. 이제 그럼 더 이상 시비 안 걸게요. 이런 서신을 보내요. 그리고 4가지 요구사항을 내겁니다. 뭐 배당을 늘려달라. 앞으로 분할한 회사를 상장할 때 나스닥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구를 4개를 하죠. 그런데 그 4개 요구가 너무너무 공손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 왔고 이재용이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하죠. 저는 앞으로 이재용이 주주자본주의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들과 주주자본주의자들의 연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대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재벌들의 봉건 기질은 뿌리를 뽑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한 번에 뽑아야 돼요. 한 번에. 혁명적인 과정으로 뽑아야 뽑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용이 내가 혼자 다 해먹지 않을게. 주주들하고 같이 해먹자. 이렇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주주자본주의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재용 혼자 먹는 게 주주들과 나눠 먹어지긴 하겠지만
삼성이 달라지겠습니까? 삼성의 봉건성이 달라지겠습니까? 4대 세습이 없어지겠습니까? 삼성 노동자들의 처우가 달라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봉건적일 거고요. 그 봉건성을 뒤집을 혁명적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촛불혁명 이후에 벌어졌던 이번 이재용 구속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이 뿌리 깊은 봉건성은 조금 과격하게 보여도 이걸 박살내는 방식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어떠한 봉건 귀족들도 자본주의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제거를 해왔다고요. 자본주의적인 혁명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봉건을 없애는 자본주의적 혁명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믿었던 이재용 구속이 엊그저께 처참하게 짓밟히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게 굉장히 좀 절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울한 전망이 드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한국 재벌들의 봉건성을 없애야 될지에 대해서 저부터 이제 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았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아쉬움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가슴이 휑해지는 그런 기분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의 일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습을 하실 건가요? 한 5성 그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3보다는 5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7성은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5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삼성그룹을 적대적 M&A를. 예. 응원합니다, 김용 PD님. 아유, 그러려면은 좀, 인간이 약삭 발라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우둔해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가 나오면서 그 만면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데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삼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번에 풀려나느니 한 2년, 3년 더 감옥에서 썩는 게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다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신뢰는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진리가 돼버린다면은 사실 이재용이 구속되거나 말거나 별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제 국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의 이번 석방은 삼성 장래로 봤을 때는 아마 꺾이는 그런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한국 경제로서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게 바로 촛불혁명 이후에 달라진 양상임을 나중에나 깨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예, 그럴 것 같아서요. 안타깝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줘라 때.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용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심에 가서 엎어질 수 있다. 워낙 2심 판결이 개판이어서 또 3심에 가서 판결이 나올 때쯤에는 대법관이 절반 이상 교체가 되니 아무래도 상식을 갖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파기환송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이재용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정렬 판사님께서 제 강력한 인터뷰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한 게 거의 유일한 언론 보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핸드폰을 꼭 부여잡고 제발 이대로 실현되기를 하면서 간곡한 소망을 담아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굉장히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쯤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설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재벌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 문화를 질타하는 사설이었고요.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할인되고 있다는 현상을 지목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계적인 시각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융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총수가 박현주라는 사람인데요. 박현주 회장이 매년 여직원 골프 대회를 열고 황제 놀이를 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도는 뉴스타파에서 지난달 31일에 보도가 됐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급박한 보도에 밀려서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예.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하고는 일단 시간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사건을 검사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게 지난달 29일이죠. 물론 뉴스타파 보도가 이틀 뒤인 31일에 나오긴 했지만 보도를 보면 상당히 취재를 오래 한 것으로 봐서 보도 타이밍을 서검사 폭로하고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서검사의 폭로로 미래에셋그룹의 사건이 불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서검사 폭로 이후에 나도 당했다라는 이제 미투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불거진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건 2일에 보도가 됐던 사실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내 익명 게시판에 미투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찾아서 여승무원을 정기적으로 만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박삼구가 본사를 방문할 때마다 여승무원들이 본관 1층 로비에 커다란 원 모양으로 서서 막 손뼉을 치면서 박삼구를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박삼구는 여승무원들한테 다가가서 몇 끼냐, 오늘 비행은 어디로 가느냐, 결혼은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껴안거나 손을 주무른답니다. 그럼 뒤에 있는 파트장이나 본부장 같은 임원들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박삼구가 양팔을 쫙 벌리면 달려가서 안겨라 뭐 이런 교육을 여승무원들한테 시켰다고 합니다. 한 승무원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승무원들을 만나면 내가 기 받으러 왔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했다. 그러면서 본관 1층에서 여승무원들을 불러놓고 20분에서 30분 동안 껴안은 뒤에 20대 초반에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훈련동으로 가서 시간을 보낸다. 업무 보고를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승무원이 아닌 일반직들의 사무실엔 방문하지도 않는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승무원들 골라다니면서 껴안고 주무르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이때 행위 싫은 내색을 하거나 박삼구 가까이 가지 않으면 승무원들 뒤에서 파트장들이 등을 떠밀거나 쿡쿡 찌른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다른 증언 들어보죠. 교육원에서는 더 가관이다. 교관단이 회장 오기 30분 전부터 소리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 팔짱을 끼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라.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세뇌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 박삼구가 매년 1월에 직원들하고 북한산을 등반을 하는데 산을 오르내릴 때 여승무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북한산 중턱에 있는 음식점 별채에서 이 여승무원들하고만 만나서 세배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가을에 플라자 앤 바자회라는 행사를 했는데 여기서 여승무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기자랑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왜 최근에 그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춤 동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아시아나 여승무원들은 우리가 원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의 반론이 이렇습니다. 회장님이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격려하는 것인데 일부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블라인드에 적힌 내용은 경영진과 회사를 욕보이기 위한 악의적인 댓글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어떤 미친놈이 이딴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삼구가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30분 동안 끌어안고 손을 주물럭거렸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하고 어떻게 동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니들 눈깔에는 아끼고 격려하는 걸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니들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우리 딸을 참 아껴주시는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미래에셋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탐사 보도를 보면요. 미래에셋 금융그룹은 이제 금융 쪽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회사인데 박현주는 이 회사의 창업주죠. 셀러리맨 신화 이런 식으로 조금 과대포장이 돼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대우증권이 옛날부터 굉장히 영업력이 강한 증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미래에셋이 이 대우증권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여의도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회장인 박현주, 이 사람은 이름이 여자 같아 보이지만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박현주가 해마다 여직원 골프 대회를 열고요. 대회에 참석한 여직원들하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2016년에 열린 여직원 골프 대회에서 박현주를 포함해서 남성 임원은 14명이 참석을 했고요. 여직원은 무려 1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넘어서까지 뒤풀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요. 이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이 조별로 노래, 춤 이런 거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고요. 이 장기자랑을 하는데 선곡은 박현주가 좋아하는 노래로 했답니다. 박현주가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남성 임원들이 여직원들에게 귀뜸을 해줬다고 하고요. 심사는 오로지 박현주 혼자서 도맡았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JMS라고 그 사이비 종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 교주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말이죠. 아무도 공을 뺏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독 드리블해서 계속 골을 넣는 거야. 네. 혼자서 몇십 골을 넣을 때마다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최고다. 뭐 그렇게 우리 교주님의 그 멋진 플레이를 또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김정일이 골프를 한번 쳤는데, 골프를 처음 치러 갔다고 해요. 근데 북한 방송에서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 김정일 동지가 골프를 처음 치러 나갔는데, 처음 돌면서 홀인원을 6번을 하고, 36언더파를 쳤다고. 그런 보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박현주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드릴 텐데, 이렇게 수령 같은 대접을 받는 조직은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 이 여직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특별 진급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이 직원들 사이에서 골프 연습해라, 골프.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골프 연습하는 게 승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았다고 해요. 골프를 못 해도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은 그걸로 장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 금융그룹에서는 고객의 돈을 맞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골프 대회에 우승한 사람을 승진시키니까 황당한 거죠. 실제로 2016년 골프 대회 우승자가 2017년 7월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대리로 진급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파격적 승진이었다는 거죠. 보통 대리에서 과장 다는데 미래에셋에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데 이분은 골프대회 우승한 김에 2년 만에 초특급 승진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박현주 씨한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현주 씨가 소유한 미래에셋이라는 회사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 골프회사가 아니라고요. 왜 골프대회 우승자를 특별 진급시켜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내에 이런 소문이 나돈답니다. 박현주가 예쁜 여직원을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요. 그래서 사내에서는 서로 해서는 안 될 폭행, 성추행에 가까운 언어가 나돕니다. 어떤 남자 직원들은 골프대회에 참석한 여성들한테 박현주의 삼천궁녀 혹은 박현주의 기쁨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상에. 실제로 그 익명 SNS 서비스 블라인드의 미래에셋 게시판에는 여직원 골프대회에 관해서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미인대회. 거기서 눈에 들면 바로 승진 및 꿀팀 발령납니다. 가시는 여자분 계시면 무조건 예쁘고 세련되게 가세요. 합법적으로 대장님이 여자 데리고 놀려고 만든 대회. 골프 잘 치면 미래 5-3. 바로 진급 가능. 대신 미모가 좀 돼야 함. 사실은 사실이니까 골프 더하기 외모. 족보에 없는 초고속 승진. 이런 댓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회장이 또라이니까 기업 문화가 거덜이 나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박현주를 미래에셋 그룹 내부에서는 수령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박현주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대목 때문에 특히 오늘 박현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박현주를 사석에서 한 4번, 공석에서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제가 증권기자를 종합지 기자치고는 굉장히 길게 5년을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처음에 박현주를 만나기로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의도에는 모든 재벌들이 증권사를 하나씩 다 끼고 있었고요. 예. 이 증권업계라는 것이 좀 특이해서 선도하는 뚜렷한 1위 회사가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다 고만고만해요. 삼성, LG, 대우, 미래에셋, 키움, 하나투자 다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금융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증권사 사장들을 아무나 내려보내요. 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찍어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건희가 금융을 알겠습니까? 정몽구가 금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에 드는 애 아무나 증권사 사장으로 꽂아보내서 증권사 사장들 실력이 정말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1999년에 바이코리아 열풍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우리나라에서 희대의 주가 조작 사건을 벌였었던 현대증권의 이익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익치가 누구냐면 현대건설 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익치가 정주영의 총애를 듬뿍 받아요. 그러니까 증권의 증자도 모르는 사람을 정주영이 현대증권 사장으로 꽂아서 내려보냈던 거죠. 근데 예전에 기억나는데 90년대 말에 바이코리아의 상징으로 저는 그분이 최고의 증권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증권 근처에도 안 와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건설 출신이 증권에 오니까 대뜸 바이코리아 펀드를 출시하고 정주영 스타일대로 막 밀어붙인 거죠. 3년 안에 100조 원을 모으겠다 이런 황당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언론에다 대고는 한국 증시가 3년 안에 지수 2000까지 올라갔다. 그때 1000도 안 될 때였거든요. 예.
6년 안에 6천까지 올라간다. 이딴 헛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근거가 뭡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증권, 금융도 건설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익치는 건설하고 금융을 헷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비웃었는데 이때 이익치가 명언을 남깁니다. 금융도 건설이다. 뭐 이런 명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익치가 한 주에 2차례씩 투자 설명회 강사로 직접 나섰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완전히 이익치가 아이돌처럼 막 큰 소리를 떠들고 환호를 받습니다. 내 돈 불려주는 신처럼 막 떠받침을 받아요. 거기에 모여드신 분들이 이익치가 나오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익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은 돈이 있는 곳에 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주영 회장님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증권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약파는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 이 종교 행사를 방불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길거리 약장사도요. 사이비 교주도 이렇게 싸구려 멘트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익치는 3년 안에 100조를 모으겠다 이런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정주영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해서 건설쟁이처럼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이코리아 펀드로 시원하게 현대증권을 말아먹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건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 이런 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탑재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을 재벌들이 증권사 사정으로 이렇게 찍어내려 보냈기 때문에 재벌그룹 소속 증권사들의 사장의 수준이 낮은 와중에 자기 스스로 금융판에서 자수성가를 했던 박현주라는 인물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르겠지. 금융을 좀 아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받았던 느낌이 얘는 진짜 조폭 두목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박현주 회장이 있고 그 옆에 계열사 사장이 3명이 따라 나왔는데 미래에셋 증권사장,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문화가 완전히 조폭 문화입니다. 박현주가 딱 자리에 들어서면 사장들이 박현주 옆에 탁 모여서 외투 우선 받아 들고요. 의자 쫙 빼주고요. 박현주가 앉을 때까지 옆에서 살뜰히 보살핍니다. 그리고 박현주가 자리에 좌정하실 때까지 옆에서 공손하게 서 있습니다. 앞에 손님이 앉아 있는데도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기자로서 회장님 이번에 이런 판단은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장들 표정이 시뻘개집니다. 그러면서 기자님 아니 우리 회장님 판단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하고 옆에 사장들이 또 열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아니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옆에 사장들이 화를 내지? 이러고 있다가 질문을 몇 개 더 하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어요. 옆에 사장들이 자기 회장을 조폭 큰형님 모시듯이 보호하려고 막 나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걸어서 야 여기 이완배 기자님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전에 박현주 회장님 인터뷰한 거 갖고 와 해가지고 직원들이 또 막 인터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고 우리 회장님 생각이 이런 건데 기자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하고 막 열을 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미래에셋 문화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 문화가 정말 수령님 문화라는 거예요. 박현주가 지나가다가 야 형광등 색깔이 왜 이래? 이 한마디 하면 그룹 전체 형광등 색깔이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이렇게 보이나 싶었는데 제가 증권기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직을 완전히 그만두고 난 다음이죠. 2008년에 미래에셋의 문화를 다루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20일에요. 박현주는 바람개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래에셋 계열사 사장은 박 회장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한다. 사장이 그렇게 하니 다른 임원들도 엉겁결에 따라한다. 사장이란 사람이 박 회장의 승용차 문을 열어주더라. 거의 조폭 같은 문화다. 이렇게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걸 다른 기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수성가했다는 금융그룹의 총수조차도 이렇게 조폭 두목처럼 구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암담했습니다. 이 나라는 재벌은 3대, 4대째 조폭이지 금융이라는 분야에서 자수성가했다는 놈도 찾아보니까 얘도 조폭이지 좀 정상적인 경영자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 관리, 도덕성 이런 게 생명인 곳이에요. 그런데 금융그룹 총수라는 자가 조폭놀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뛰어난 직원들을 뽑아서 고객 돈을 치열하게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골프대회 열어서 골프 잘 치면 승진시켜주고 앉아 있고요.
회사 직원들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합법적으로 대장님이 여자 데리고 놀려고 골프 대회를 만들어서 새벽 2시까지 일해야 되는 여직원들 붙잡고 술판이나 벌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글로벌 금융시대의 고객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재벌이나 자수성가한 놈들이나 수준이 다 똑같은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오늘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을 해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황당한 수령놀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종북입니다. 북한식이에요, 이게. 누구 보고 북한 논문하고, 쥐들은 뭐 북한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동을 해. 똑같으면서. 우리부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아이고, 박현주 씨 회사에다 뭘 맡길 수가 없겠네요. 저는 하여튼 미래에셋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쪽으로 오줌도 안 싸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삼성 이야기 또 기대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신이 이번 이재용 석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금융권의 오랜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국 할인? 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싸게 거래가 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보통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이야기할 때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피는데요. 보통은 이제 실적이 비슷한 두 개 회사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두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가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두 회사 매출도 한 1년에 10억 원, 순이익도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다 비슷한 거죠, 수치가요.
이러면 주가가 다르게 형성될 이유가 없죠. 매출, 순이익도 다 비슷하고 만드는 물건도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라면 이 두 회사의 국적이 다른 겁니다. A라는 회사는 미국 국적이고 예를 들어서 B라는 회사는 한국 국적입니다. 이러면 보통 세계 증시에서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면 실적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똑같아서 국적이 아무리 달라도 주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국 국적 회사 주가는 한 1만 원 정도면 한국 회사는 한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단지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 시세에 비해서 한 40% 정도 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한 조사를 보면 한국 기업 주가가 선진국들 평균 주가에 비해서 한 42%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 수준인 거죠. 이걸 신흥국 주가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한 26% 정도 싸요. 그러니까 신흥국이라는 곳들이 필리핀, 터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주가가 26%나 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왜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참 거래될 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단지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더 비쌌다는 뜻인데 이건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투기적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 같은 건 한국에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40% 정도 싼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높게 형성이 된 건 대단한 거품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억울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40%나 싸야 되느냐 궁금해지죠. 전통적으로 주식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이 돼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기업 지배 구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특별히 싼 이유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한 번에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재벌들의 지배 구조가 영미권 기업들에 비해서 워낙 개판이어서 주가를 싸게 쳐준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다룰 때 거의 첫 번째 관점으로만 다뤄요. 남북 분단 문제만 다루는 겁니다. 재벌들의 기업 지배 구조가 워낙 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굴욕적으로 세계 시장보다 40%나 싸다. 이런 사실을 우리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야말로 한국 재벌 지배 구조가 얼마나 후졌는지를 전 세계가 숫자로 인정하는 굉장히 아픈 팩트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스포츠 경기 승패 예상할 때 제일 정확한 예측가들이 도박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걸리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투자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40%나 할인돼 있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재벌 지배 구조가 너무 개판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안 다룹니다. 대신 언론들은 희한하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룰 때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지어내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해외의 시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영어 기사를 제가 대충 번역한 거라서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불리는 현상의 원인이 남북 분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북 위기가 고조될 때에도 한국 주가와 원화 가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가가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이 현상은 왜 벌어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이라는 점,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기업 지배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에 적어놓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외신 언론을 봐도 남북 분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거의 안 준다고 봅니다.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주가가 쪽팔리게도 필리핀 같은 나라들보다도 낮은 이유는 수출 주도 경제, 빚이 많다. 이런 부차적인 이유 외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업 지배 구조가 개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해외 자본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예. 이번 이재용 해석방을 보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 이슈가 사설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건데요. 뉴시스가 보도를 했던데 뉴시스가 이 사설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믿고요. 한국말로 된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해외의 시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배임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지원토록 한다는 명분이었다. 한국의 고등법원은 5일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했다. 1심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혐의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절반인 2년 6개월 징역형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석방했다. 이 부회장이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 등 한국의 5대 그룹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16개 계열사만 해도 코스피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의 불투명성과 기업, 정부, 사법부 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상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회장을 풀어준 시기와 정황이 그토록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민들과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 실력자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부회장 석방을 바라보면서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2달 지나 광복절 사면에 됐던 일을 다시 회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없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삼성은 그가 수감 중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점점 강해지기만 했다. 기업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주식회사 한국을 정화하는 일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번 유죄 선고를 받았고 2번 모두 사면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설에 적혀 있습니다. 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는 외국 사람들의 본질적인 시각인 겁니다. 이재용 같은 놈들이 외국 시각에서 보기에 압도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이번처럼 태연히 풀려나는 이 현상, 그래서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상, 정몽구도 풀려나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도 풀려나고, 이게 바로 한국의 주식이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서 40%나 싸게 거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 언론들이 외면해서 그렇죠. 한국 재벌들의 모습이 보도가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SK그룹 총수 최태원이 전과 이범이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번 구속이 됐는데요. 2003년에 분식회계 혐의로 최태원이 구속이 됩니다. 이제 분식회계라는 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이건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2001년에는 엔론이라는 회사가 분식회계로 파산을 해요.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이 엔론 파산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와, 어떻게 기업이 주주를 속여도 저렇게 크게 속이냐. 장부를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엄청나게 쓰냐. 너무 충격적이다. 영미권에서는 엔론 사태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는 엔론 사태가 가져다준 공포는 테러의 공격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그토록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엔론의 회계부정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5년 동안 회계부정 규모가 13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죠. 감이 잘 안 오시죠? 저 정도 분식회계를 했으면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했으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엔론이 파산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분식회계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태원이 2003년에 분식회계로 구속이 되면서 이때 SK가 한 분식회계 규모가 얼마였냐면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분식회계만 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 계열사들 부당 지원하고 부당 거래하고 이러면서 최태원이 계열사 돈을 슈킹을 합니다. 그것도 한 1,000억 원이 돼요. 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엔론의 분식회계가 1조 4천억 원인데
한국의 최태원은 가볍게 그 기록을 뛰어넘어섭니다. 1조 5천억이에요. SK 분식이 엔론 분식보다 규모가 더 컸다니까요. 이걸 외국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야, 분식 규모가 1조 5천억이래.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 신경도 안 써. 야, 미국 같으면 엔론 같은 초대형 공포사태가 터지고 기업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엔론에서 분식회계를 지휘했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06년에 사법부로부터 24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아요. 분식회계 1조 4천억 원 했다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1년의 감형도 없었습니다. 스킬링은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최태원은 그보다 더 큰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그 와중에 1,000억 원을 슈킹까지 했는데 구속된 다음에 딱 7개월 만에 병보석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걸 외국인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와, 한국 이 나라 진짜 웃긴다. 분식회계가 1조 5천억 원이고 총수가 주주들의 재산을 막 뺏쓰는데 7개월 만에 풀려나. 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범죄는 아닌데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뉴스 나오면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여승무원들 성추행 의혹이 터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요. 네. 예. 이 박삼구가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신사옥이 서울 신문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옥에 가보면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연못 같은 거죠. 근데 이 수경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금호아시아나 빌딩 옆에 흥국생명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흥국생명 빌딩에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조나단 보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예요. 근데 이 유명한 조각가가 22m짜리 초대형 조형물을 흥국생명 빌딩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조형물 제목이 해머링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요 해머링맨은 노동자가 해머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로프스키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흥국생명이 태광그룹 소속이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풍수지리학자들이 보기에 이 해머링맨이 망치로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기운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이 구속됐다는 게 풍수지리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은 한번 구속됐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고 보석 상태인데 벌써부터 웃기는 겁니다. 이호진이 구속이 된 건 해머링맨이 살기를 뿜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서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호진이 횡령을 저지른 것하고 해머링맨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금호아시아나 신사옥이 마침 흥국생명 옆이어서 해머링맨 살기 때문에 우리도 위험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저 살기를 막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풍수학자들이 제안한 게 연못을 만들어라. 예, 왜냐하면 해머링맨이 망치로 좋은 기운을 내리치는 게 문제인데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망치로 물을 내리치면 출렁거릴 뿐 물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막아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머링맨을 막기 위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연못을 수경시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빌딩에 수경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낯이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이 보도를 해외 투자자들이 보면 흥국생명이나 태광그룹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금호아시아나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총수가 구속이 안 되려면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룹이 보여가지고 해머링맨 때문에 구속이 됐다. 이 개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앉아있는 애들이 한국 기업 경영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박삼구 저 성추행이요. 피해자들이 고소 들어가면 박삼구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리스크인 겁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거고요. 오너 리스크.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재용이 지금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단돈 60억 원을 가지고 재산을 지금 9조 원으로 불렸어요.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삼성 계열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어야 될 돈을 이재용이 가로챈 겁니다. 주주들의 돈을 가로챈 거예요. 심지어 주주들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동원이 돼서
국민들의 피 같은 재산까지 가로챈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외국인 주주들은 삼성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그 돈 중에 상당액은 반드시 이재용이 가로채가는구나. 심지어 저건 엄청난 범죄인데 한국은 이재용을 그냥 풀어주는구나. 역시 한국 주식은 비싸게 살 수 없어. 이런 판단이 너무 당연하게 서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에서 삼성은 이재용이 수감된 중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재용이 수감되는 게 진정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적습니다. 이건 바로 이재용 같이 주주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가로채는 파렴치범들은 가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방안이라는 걸 외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일했고요. 다들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나라 기업 주식이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보다도 싸구려 취급받는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재용, 최태원, 정몽구 이런 쌈마이들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기업 지배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 죄를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고 있는 거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 총수들을 몰아내자는 겁니다. 이 일은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정열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저부터 마음을 다잡고요. 더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삼성 제품은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는 집안에 거의 없는데 찾아보고 모아서 한번 태워버릴까요? 이거 뭐 태워버릴 것까지는 없고 뭐 환경 오염을 유발할 이유는 그렇죠. 없고 네. 하여간 삼성을 더는 안 산다. 이런 선언이 있을 때 삼성 내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니 저 많은 삼성 직원들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할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